예, 안녕하세요. 메디블록의 이은솔입니다. 저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의료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 3법 이번에 개정이 됐다라고 해도 뭔가 좀 산업적으로 아주 활발한 어떤 산업적 혜택을 받을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의료 데이터들이 보통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의료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들을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병원에 있는 의료 정보 데이터들을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얻는 데이터, 얼마나 걸었는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라이프로그 데이터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뭐 유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는 뭐 얘기하는 뭐 청구 데이터, 실제로 뭐 심평원이나 보험사에 청구하는 그런 청구 데이터,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정보라고들 모두들 인지를 하고 있고 가치가 높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 데이터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투박한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환자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면 어떤 낡은 종이에다가 뭔가 휘갈겨 쓴 이런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료기관에 가면 저런 종이에다가 환자 기록을 쓰면서 의사들이 환자 진료를 봤었죠. 지금도 이렇게 종이에다가 차트 기록을 해나가면서 환자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긴 합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생기고 난 후에 여기 제가 써놓은 EMR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는 이 EMR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어떤 증상이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기록을 컴퓨터에 일종의 노트 같은 형태로 남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피검사라든지 여러 형태의 검사를 하고 그 기록 또한 이 EMR에 통합이 되죠. 이 EMR이 한 80년대,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발전을 해오고 있긴 한데 큰 단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한 의료기관에 있다가 다른 의료기관에 가게 되면 그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EHR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PHR이라는 시스템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EHR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의료기관들끼리 환자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아산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그러면 서울대병원하고 아산병원끼리 진료 기록을 공유해가지고 제가 연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EH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EHR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기록이 공유된다기보다는 의료기관끼리 데이터가 공유된다 보니까 환자가 이거를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3법 개정에 의해서 아마 가장 크게 열릴 거라고 다들 기대하시는 부분이 저런 EHR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들을 밖으로 빼내가지고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쉽지는 않은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패널 토론 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HR가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PHR입니다. 사실 정부도 그렇고 세계의 여러 나라 그리고 산업기관 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HR인데요. 이 PHR은 환자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내가 뭐 서울대병원에 갔다가 또 내과에 갔으면 그 서울대병원과 내과에 있는서 진료본 기록이 제 스마트폰 이런 곳에 저장이 돼서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만성병 관리 솔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성병 관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이 PHR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종혁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마이데이터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HR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기관들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기관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데이터를 중개하는 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의원과 병원에서 의료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환자한테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나 가정용 의료기기 이런 데서 건강 또는 의료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런 데서 생성된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도 환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환자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어떤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자기가 새로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자고 하면 그 새로운 의료기관에 방문해가지고 그 기록을 전달함으로써 어떤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개인 건강 기록 PHR,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마이데이터 개념이 의료에 적용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는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가 작년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진료 내역 확인 및 교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실행이 됐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병원과 차움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몇 개의 기관들하고 이 사업을 했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생성된 기록이 환자의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스마트폰의 기록이 그 환자가 그냥 파일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료 내역 확인 및 교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임상 시험 등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지원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 서비스, 어떤 건강 코칭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마이데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실손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실손보험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이 서류를 받거나 그런 다음에 그 종이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료기관으로부터 바로 데이터를 받고 또 그거를 보험사에 보냄으로써 바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작년에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현재 의료계에서는 데이터 3법에 의해서 산업적으로 어떤 데이터 활용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하지만 이런 마이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은 사실 데이터 3법 이전에도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의료 데이터 자체가 좀 너무나 민감한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 3법 개정에 의해서도 밖으로 나올 데이터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이 뭔가 서비스를 받기에는 이런 마이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데이터 활용을 일어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패널 토론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이제 의료 정보 내지는 건강 정보 관련된 이제 입법적 영역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는 의료 기록에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용어를 쓰실 때 의료정보라는 단어랑 건강정보라는 단어 두 가지가 혼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인용하는 법이 미국의 히파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 의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만든 그 아까 보셨죠? 메디컬 레코드가 있습니다. 메디컬 레코드에 있는 그 정보를 보통 과거에는 비밀로 보호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점점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그것이 특히나 제약회사라든가 또는 실제 여러 가지 건강 보건을 위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우리가 말하는 의료 정보인데요. 의료 정보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의료 정보는 확인된 정보예요. 누구에 의해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의료 정보랑 기타 정보가 막 결합된다 그러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에 대해서 어떤 측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의료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저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의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사가 인공지능인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좀 더 정밀하게 한다고 그냥 집에서 제가 측정한 막 데이터들을 막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과연 그 결과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질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료 정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스를 가진 곳, 특히나 병원에서 수집해가지고 만든 정보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시간이 흘러서 건강정보라는 단어가 막 쓰입니다. 건강정보는 뭐냐? 이걸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강정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핏 같은 거 차고 다니잖아요. 핏핏 같은 거. 그런 데서 나오는 정보들이 다 이제는 건강에 관련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개인정보 관련된 법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정보법에서는 특별히 보호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센시티브 데이터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EU에서는 특별한 카테고리의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민감 정보의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강 정보입니다. 헬스 데이터.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서 생성된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으로 이제 보통 논의할 때는 이제는 꼭 의료 데이터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는 이미 의료법에서 보호 규제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넓은 개념으로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할 거냐라는 게 이슈가 되고요. 이번 법에서 특별히 이제 사실 좀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가명화를 통해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그 부분 중에 특히나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이것이 보통 제약회사라든가 또는 우리가 보험사에서 이제 어떤 보험 요율을 산정하거나 할 때 기존의 사고율 같은 걸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평가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따가 우리가 건강정보 관련된 거는 토론하면 될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 자, 세 번째는 여기 순서랑 좀 다르게 끝에 있는 이지영 S&P 랩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